안녕하세요. 저는 수출입은행 이제 인사부에서 채용 담당 업무 담당하고 있는 이수동 차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저희 수출입은행 채용 설명회 이번에 진행하려고 이제 이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회 시간은 이제 저희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간략히 일단 소개하는 시간 좀 먼저 갖고요. 이후에 이제 채용 설명의 취지에 맞게 저희 수출입은행의 인재상 그리고 채용 절차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에 Q&A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한국수출입은행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 수출입은행의 본점 전경입니다. 우리 한국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는 서울 여의도에 본점을 두고 있고요. 해서 이제 여의도공원 앞에 이렇게 생긴 본사가 있고, 이제 처음에 저희 은행 신입행원으로 입행하시게 되면은 첫 근무는 여기 본사에서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점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국내 지점으로 총 13개 가량의 지점을 영업점으로 또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현지법인 5개 그리고 해외 사무소 24개 해가지고 세계 각국에 저희 은행의 해외 사무소 거점을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 은행 입행을 해서 이제 저희 은행 행원으로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근무하시는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해외 사무소에 파견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 같이 말씀드리면서 이번 채용 설명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 수출입은행 역할에 대한 이제 개괄적인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 수출입은행이라고 하면은 대체로 이제 은행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기관 중에서는 많이 좀 낯설어 하시는 경우가 좀 있으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다른 은행에 비해서 저희가 영업점이 많거나 한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을 가다가 보기도 쉽지 않고, 또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개인 금융을 하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 이제 저희 은행과 어떤 접점을 갖는 기회도 흔치 않다 보니 조금 낯설어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국책은행으로서 좀 명확한 설립 목적을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립 목적을 보시게 되면 저희 은행 이제 수출입 해외 투자 및 해외 자원 개발 등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고, 그래서 이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금융 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수출입은행이 지원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 기업의 이제 수입 거래를 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투자, 해외 자원 개발 활동 등을 주로 지원을 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를 통해서 이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수출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는 것을 이제 기관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입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공적 수출 신용기관 ECA라고 하는데, 이 공적 수출 신용기관으로서 국가 수출 촉진을 지원하는 업무.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은행의 그냥 가장 기본적인 여신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가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라고 하는데, 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개도국의 경제협력을 증진한다. 그래서 이 EDCF 관련해서는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조금 낯선 분들도 있으실 건데, 이제 개발도상국 앞으로 이제 유상원조 자금을 지원을 한다, 이런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다. 즉 요거는 실제로 저희 이제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을 수탁을 받아서 이제 남북협력과 관련된 여러 기금에 대한 운용 업무까지 저희 수출입은행이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수출입은행은 대한민국 정부와 동일한 신용등급을 가진 국책은행으로서 이제 양호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저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국내 은행의 자금 조달 벤치마크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다음 장에서부터는 여기 말씀드린 이제 기능과 역할 3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공적 수출 신용기관으로서 저희 수출입은행인데요. 이 공적 수출 신용기관 ECA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이제 모든 OECD 회원국 이 중에 저희 대다수의 OECD 회원국들이 이런 공적 수출 신용기관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고, 이는 곧 모든 나라가 이제 수출을 중시를 하기 때문에 수출 촉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공적 지원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대출과 보증, 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수출입은행은 이제 대출 보증을 담당하고 있고, 보험 쪽은 아래 나와 있지만 이제 무역보험공사, 그래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이제 ECA로서 이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은행의 가장 주요 업무가 우리 이제 수출기업과 수출입 기업의 어떤 수출거래 수입 거래를 지원하고 또 해외 투자 활동을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업무가 곧 ECA 본연의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수출입은행이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요거를 또 간략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수출입은행은 해외 건설, 플랜트, 선박 등 중장기 고위험 거액 거래를 전문에 특화되어 있는 은행입니다. 그 국가 기반 산업이라고 해서 이제 대규모 해외 건설 거래, 예를 들어 갖고 중동에 이제 대규모 이제 플랜트 이런 사업 발주가 들어가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요걸 수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필요한 금융을 수출입은행이 먼저 나서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선박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이제 대형 조선사 아니면 중소형 조선사들이 선박 이제 수주를 받아서 선박 건조를 하게 될 때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데, 이것도 저희 수출입은행이 전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래 사진들을 보시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했던 이제 프로젝트들이 나와 있고요. 이제 이런 프로젝트의 특징이라고 보면은 실제로 이제 대규모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이제 수천억부터 많게는 조 단위의 자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대출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10년, 20년 정도의 이제 기간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다는 것은 곧 지원 리스크가 높다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지원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저희 수출입은행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가 2022년 동안에 요 건설과 플랜트 사업에 총 9.2조 원 정도의 지원을 했고, 선박과 관련해서는 11.9조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어떤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혁신성장 산업이라고 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이제 조금 향후에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뭐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와 관련된 내용, 뭐 차세대 반도체 등 이런 혁신성장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또 이번에 저희가 중심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는 분야가 최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불안이 이제 큰 이슈가 되면서 이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자금 지원, 이것도 저희 은행이 최근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밑에 보시면 저희 수출입은행 연차 보고서 일부 내용을 발췌를 한 건데, 저희가 연간 이제 총 금융 지원을 하는 금액이 22년에 76조 원을 기록했고 23년도 76조 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어떤 혁신 성장 산업과 관련된 지원 규모는 연간 대략 22조 원 가량을 실제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은행에서 이제 가장 수출입 은행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은행의 이제 여신 대출 보증과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기금 수탁기관, 그러니까 EDCF와 IKCF 수탁기관이라는 측면에서 또 저희 은행의 역할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경제협력기금인데요.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쉽게 말해서 개발도상국 앞으로 이제 저희의 이제 유상원조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기금의 주체는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 수출입은행은
보시면 이제 정부로부터 이 기금을 수탁을 받아서 EDCF 사업에 실제 어떤 사업을 승인할지, 사업의 승인과 실제 EDCF 자금 집행 등과 관련된 운영 실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EDCF 사업과 관련해서는 22년 말까지 총 230억 불, 그리고 연간 22년 기준 24억 불을 총 지원을 했다.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남북협력기금도 이제 대외경제협력기금과 비슷하게 이제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이제 기금의 주체는 이제 통일부고, 통일부에서 남북 교류 협력의 촉진을 목적으로 이제 기금을 조성을 한 거고, 저희 수출입은행은 이 기금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위탁 운영을 담당을 해서 이 남북협력기금의 실제 승인과 집행과 관련된 운영 실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저희가 22년에는 총 779억 원 이제 지원을 했고 22년 말까지 7.2조 원을 누적 지원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은행 업무가 이제 은행이지만 생각보다 또 업무 범위가 많고 들어오시게 되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재를 해놓진 않았지만 이제 저희 은행은 순환 근무가 원칙이고 대체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1.5년에서 2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면은 다른 부서로 옮겨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업무를 배우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설명드렸던 이런 주요 업무들, 그러니까 ECA로서의 여신 업무뿐만 아니라 EDCF 사업, 또 남북협력기금 사업 등을 골고루 경험해보고 또 실제로 이제 주요한 사업을 담당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항상 가질 수 있다는 점 꼭 마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은행 설명은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저희 은행 인재 상하고 실제 채용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은행의 인재상인데요. 저희가 총 5개의 항목을 좀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위에서부터 최고의 전문가를 추구하는 수훈인, 두 번째로 리더십과 팀워크를 중시하는 수훈인, 세 번째로 미래와 세계에 도전하는 수훈인, 네 번째로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수훈인, 다섯 번째로 고객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수훈인,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를 뽑아놨는데, 이제 이걸 이제 저희가 그냥 뽑은 건 당연히 아니고 실제로 은행에 들어와가지고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5가지 역량이 모두 다 필요하고 또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용 과정 전반에 걸쳐가지고 실제로 지원자가 이런 역량을 갖춘 지원자인지를 계속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은행 채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이제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익숙한 내용일 것 같아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와 비슷한 채용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은행 또한 이제 NCS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 근거해서 모집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채용 전형을 구성하고 있고, 이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통해서 이제 어떤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 요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행 나중에 채용 공고가 나거나 아니면 과거의 채용 공고를 보시면 실제로 이제 모집 분야별로 필요한 직무가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상세히 기술한 NCS 직무기술서를 같이 공고문에 첨부를 하고 있고, 해서 그 NCS 직무기술서를 잘 참고해가지고 추후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또 면접을 준비할 때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필기 전형부터 시작해서 면접까지 그 직무기술서에 기반한 그 직무 역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 방식은 이미 익숙하실 거라고 보긴 하는데, 저희 또한 이제 철저하게 블라인드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입사 지원 당시에도 지원자의 성별이나 나이, 학력 등에 대한 정보는 일체 제공받지 않도록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면접에 이어져서까지 모든 채용에 걸쳐서 지원자의 개인 정보는 절대 그 채용 과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이번 채용 박람회에선 저희가 여러 가지 채용이 있지만 가장 메인인 이제 신입행원 채용과 청년 인턴 채용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작년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저희가 아직은 이제 연초다 보니까 24년도 채용 계획이 수립이 된 상황은 아니에요. 해서
현재 24년에 어떻게 된다, 몇 명을 채용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아직은 좀 이른 상황인 거를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다만 과거에 작년에 채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이번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입행원인데 저희가 23년에는 하반기에만 채용을 진행했고 총 30명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뽑힌 신입행원분들은 저희 은행에 들어와서 한창 연수를 받고 있는 중이고, 채용 부문으로는 경영과 경제 그리고 지역 전문가 이렇게 그 채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채용 부문을 뽑을 때 이제 경영과 경제는 이제 주로 상경계로서 이제 일반 전형, 일반 직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지역 전문가 부문은 그 이제 어떤 경상권이라든지 충청 전라권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특정 권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입사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제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외에 소재한 최종학교 재학 또는 졸업생들이 대상이고, 이제 그 일반 부문과 지역 전문가 부문의 차이가 어떤 게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저희가 그 아까 앞단에서 한 지점이 국내에 한 13개 가량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로 이제 본점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지만 보통 일반 직렬로 입사를 하시게 되면 그 한 번은 이제 지점에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대략 한 번 가면 2년 정도 기간을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다만 이제 지역 전문가로 입행을 하시게 되면 그 총 8년 동안의 의무 지역 그 특정 지점의 의무 기간이 부여가 되고요. 근데 이제 8년은 이제 내리 있는 건 아니고 대체로 이제 2년에서 3년 주기로 한번 지점에 있다가 다시 본점에 근무를 했다가 또 다시 또 이제 지점을 해서 다시 또 2년에서 3년 정도를 근무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24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는 하반기에만 채용을 했는데, 아마 올해는 하반기보다는 채용 인원을 좀 늘려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공채를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곤 있어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변동될 수는 있지만 좀 그렇게 좀 방향을 좀 잡아보려고 하고 있다. 요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제가 어제 오늘 채용 상담을 진행을 해보니까 그 경영이나 경제 같은 상경계 직렬 외에도 IT라든지 아니면 법학이나 아니면 공학 직렬에 대한 그 수요가 있는지 이거 많이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저희가 작년에는 그 특수 직렬에 대한 채용은 없었고 22년에는 있었습니다. 해서 22년 상반기에는 한번 채용을 했었던 것도 같이 좀 경향을 참고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청년 인턴인데요. 저희 청년 인턴은 23년 상반기에 총 117명을 채용을 했었고, 그 채용 부문은 이제 본점 근무, 지점 근무, EDCF 그리고 장애인 부문으로 나눠서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점이랑 지점은 이제 바로 이제 와닿으실 것 같고, 이제 EDCF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또 인턴의 하나 특수한 점인데, EDCF 인턴은 저희가 해외 사무소 파견 근무를 하는 인턴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앞단에서 저희 해외 사무소가 어디에 대략 한 25개 있고 뭐 현지 법인이 5개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이제 EDCF 사무소가 여러 개가 이제 보유가 돼 있고, 그 사무소에서 6개월 가량의 이제 파견 근무를 하는 게 이제 EDCF 인턴이고요. 그 외에 이제 본점이나 지점은 이제 실제로 본점이나 지점에서 여러 부서에 배치받아서 5개월 가량의 근무를 하게 되는 인턴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부분도 이제 본점 지점과 동일하게 이제 본점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무 방식은. 그래서 저희 청년 인턴을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근무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수료를 하게 되면 우수 인턴으로 일부 인턴분들은 선정이 되십니다. 그래서 청년 인턴 수료를 하거나 우수 인턴이 되게 되면 그 실제 저희 전문직 행원 채용에서 이제 우대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게 있냐면은, 저희가 대체로 이제 채용 공고문에 이제 이러이러한 사항을 우대를 한다라고 이제 기재를 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문직 행원의 1차 필기 전형에서 이제 청년 인턴 수료자에 대해서는 일부 우대를 해주고, 이제 그 와중 이제 우수 인턴으로 선정이 된다 하면은 그 1차 필기 전형을 면제를 해주는 그 정도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용 공고 24년 세부 내용 이제 채용 공고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지금 전문직 회원 저희가 만약에 상반기에 채용을 하는 게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3월에서 4월 경에는 공고가 올라올 거고, 청년 인턴도 저희가 아마 상반기에 채용을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2월에서 3월 경에 채용 공고가 올라올 예정입니다. 해서 그 세부적인 사안은 추후에 공고가 올라왔을 때 공고문 내용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희 채용 전형별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입행원 채용인데요. 저희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해서 일단 먼저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때 따로 서류식 평가, 서류 전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기소개서를 쓰기는 쓰죠. 자기소개를 쓰고 이제 입사지원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원서 접수자 전원에 대해서 1차 필기 전형 응시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이 1차 필기 전형은 그냥 NCS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NCS 문제집 유형과 비슷한 문제들이 출제가 객관식으로 될 거고요. 해서 이 NCS 영역 시험과 함께 그 토익 점수하고 그 외 기타 이제 그 자격증이나 제2외국어와 같은 우대 사항들을 합산해가지고 1차 필기 전형 합격자를 선발을 하고요. 1차 필기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제 2차 시험, NCS 직무 수행 능력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전공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모집 분야로 뭐 경영이나 경제 또는 IT, 기술 등의 이제 직렬을 이제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직렬에 맞는 학부 수준의 전공 시험이 이제 출제가 될 거고, 이 2차 시험은 그 전공 시험과 함께 뭐 일반 금융과 관련된 논술 시험까지 같이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주로 이제 1차 필기와 2차 필기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냐라고 하면, 1차 필기는 이제 객관식으로 보통 출제가 되고 있고, 2차는 객관식은 아니고 이제 여러 문항에 대한 약술 내지는 서술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두 차례 필기 전형을 통과하시게 되면 이후에 이제 면접 전형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이제 또 여기서 저희의 하나 특징이 1차 면접에 토익 스피킹 라이팅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면접 전형을 응시하는 응시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따로 이제 하루 토익 스피킹 라이팅 시험을 응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거는 실제 YBM에서 응시하는 토스 시험과 동일해요. 동일한 시험을 이제 응시를 하고, 그리고 NCS 직무 역량 평가라고 해가지고 쉽게 이제 실무직 면접인데, 저희 은행의 직무와 연관된 실제 실무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기반해서 지원자분들의 어떤 업무 해결 능력이라든지 대응 역량 등을 판단하는 면접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면접 점수와 토익 스피킹 라이팅 점수를 합산을 해서 합격자를 한번 선발을 하고요. 그렇게 통과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2차 면접, 좀 경영진 면접인데 조직가치 적합도 평가라고 해서 그냥 인성 면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이 4단계의 전형을 통과하신 분들을 에게 이제 신체 검사랑 신원 조사를 해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을 하면 저희 신입행원으로 최종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3년도에 이와 같은 전형 절차를 거쳤고, 근데 이제 절차 채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변동은 될 수는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셨다가 나중에 24년 공고가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다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청년 인턴 채용 전형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청년 인턴은 일단 서류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와 이제 정량 평가라고 하는데, 정량 평가도 아까 전문직 회원과 비슷하게 영어 성적, 토익 점수하고 그 외에 이제 가산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2외국어나 자격증에 대한 평가를 합산을 해서 이제 서류 전형에서 지원자를 선발을 하게 되고요. 이제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한 이제 지원자를 대상으로 자 필기 전형을 한번 보게 됩니다. 필기 전형 이제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 전문직 행원 1차 필기와 유사한 유형의 NCS 평가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추가로 NCS 인성 검사까지 같이 이제 그 2차 필기 전형에서
보게 되실 거고, 필기 전형을 통과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면접 전형이라고 해서 PT 면접과 인성 면접 중심의 면접을 거쳐서 저희 청년 인턴 최종 합격을 하시게 됩니다. 요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EDCF 현지 사무소 파견 인턴이라고 해서 채용 절차가 달라지진 않고 동일한 채용을 거쳐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 하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년 인턴 채용 절차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제가 앞단에 잠깐 그 전문직 행원 채용 설명하면서 한 가지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1차 면접과 관련해 가지고 수출입은행 채용을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1차 면접에 이제 인바스켓 면접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정말 이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접이냐면, 저희가 실제로 은행에 입사를 해가지고 입행을 해가지고 이제 근무를 하고, 거기서 이제 근무하면서 이제 맞닥뜨리게 된 정말 실무와 관련된 상황들,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서 지원자 분들한테 한번 이 상황 속에서 한번 답을 도출해 보세요라고 이제 한번 과제를 부여를 하고요. 제한된 시간 동안 이 과제를 부여받은 분들이 이제 해결 방안을 내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제 면접관 분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인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 은행의 진짜 실무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은행에서 근무를 해본 적이 없는 지원자분들이 풀기에 다소 좀 어렵다, 난이도가 높다라고 느끼고, 이제 면접을 보면은 진짜 이거 망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셔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지금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답이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수출입은행이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이고, 그거에 어떤 다른 기관과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저희 금융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앞단에 이제 2차 필기 전형, 그러니까 실제 전공 시험에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긴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제 필기뿐만 아니라 이제 필기가 끝나면 2차례 면접이 또 기다리고 있어서 면접 전형에도 고르게 시간을 분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금융공기업을 이제 어떤 이제 하나의 그룹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면은 저희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다른 공기업, 공공기관 아니면 다른 은행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는 채로 이제 면접을 들어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실무 면접을 맞닥뜨렸을 때 되게 난해할 수 있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잡기가 어려워하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서, 항상 조금 이제 물론 시험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하느라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나시겠지만, 그 수출입은행을 만약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 이 수출입은행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고, 왜 다른 금융공기업과는 어떤 차별점을 두고 있고, 또 이제 요 최근에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또 면접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채용 설명회는 제가 하는 말은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기 계신 분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약간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작년 그 채용 공고 보니까 일반 논술이라고 적혀 있는데 오늘 PT 하시면서 경제 금융 관련된 논술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 논술이라고 하는 건 있지만, 제가 경제 금융 논술이라고 한 거는 이제 저희가 문제를 출제하면서 저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야의 문제를 내지는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떻든 간에 저희 은행과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낼 수밖에 없고 해서, 그런 모든 시사 이슈를 찍기보다는 경제나 금융과 좀 관련이 있는 이슈가 주로 논술 시험으로 나온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실례 안 되면 하나만 더 여쭤봐도 네. 될까요? 혹시 그 1차나 2차 면접에서 앞에 필기 점수가 고려되나요? 그거는 사실 저희 내부 평가 기준이다 보니까 죄송스럽지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석사를 취득을 하면 그것도 어느 분야에서 석사를 했는지도 블라인드라면 말을 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면서 그 한 가지 이제 또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그 직무와 관련된 내용은 입사 지원서에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는 적을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떤 전공을 했고 어떤 과목을 수강을 했다. 석사면은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다라는 거는 그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이력서상에 충분히 담을 수 있고 그게 또 고려가 되기 때문에 그냥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1차 면접에서 그 토스랑 그 실무 면접을 혹시 같은 날에 보게 될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작년에는 이제 1차 면접을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다 볼 수는 없어서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에 거쳐서 보면 그 전 주 토요일에 봤었어요. 그러니까 면접 본 당일에 이렇게 토익 스피킹 라이팅 시험을 보진 않고 토익 스피킹 라이팅 시험 한 번에 하루 날을 잡아갖고 다 와가지고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채용 대상에서 경제 경영 직무 관련 채용을 하신다고 네. 상경 계열 채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같은 상경 계열 내에서도 통계학과 같은 전공은 채용 예정이 없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은 계획은 따로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은 전공이 경제나 경영이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학부의 전공이 경영이나 경제여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저희가 그러니까 경영이나 경제 직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저희가 2차 필기 시험 여기서 나오는 시험의 범위가 경영 전공 시험 아닌 경제 전공 시험이라는 거고 학부의 전공은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제가 아직 학생인데 만약에 학생 수준에서 이 취업 준비를 한다면 공모전이나 학회나 어떤 활동이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공모전이나 학회 같은 활동 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실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추후에 수출입은행에 나중에 왜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됐는지 아니면은 내가 이 은행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했는지 그 연관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면은 뭐든지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필기 경영직렬 필기 출제 범위에서 회계학이 혹시 고급 회계까지 들어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와요 이렇게 정해놓진 않고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특히 고급 회계 같은 범위는 저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험도 과거의 추세를 보면은 나왔을 때도 있고 안 나왔을 때도 있는데 근데 그 고급 회계 정도의 난이도의 시험은 그렇게 저희가 문제상 비중을 높게 잡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2차 전공 시험을 어렵게 내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항상 쉽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를 하려고 항상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급 회계를 뭐 꼭 나온다 아니면 비중 있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험 볼 때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보는지가 궁금해서요. 저도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2차 시험 말씀하시는 네. 거겠죠. 전공 논술 시험 제가 작년에 한 90분 내외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경제 직렬이면 경제 시험을 90분 보고 논술 시험은 또 따로 아니요, 그렇진 않고 네. 저희 경제 시험과 논술 시험을 통합해서 90분 있고 100점 산정할 때도 100점에 이제 경제랑 논술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 1차 면접 볼 때 그 네네. 혹시 비중이 그 역량 평가가 더 높은 건가요? 영어랑 비교해 가지고요. 네. 이것도 아까 역량 같은 경우 그 세부 비중이 어떻게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네. 다만
제가 또 이번 설명회 때 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저희 토익 스피킹 라이팅 시험을 보다 보니까 좀 영어에 약간 자신감이 없는데 그래서 좀 지원하면은 이거 그럼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익 스피킹 라이팅 시험을 다소 조금 내가 못 봤다 치더라도 이제 NCS 1차 평가, 1차 면접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어 시험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아까 2차 필기에 90분 정도 작년에는 주신 걸로 들었는데 그러면 문제 수는 2문제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문제 수는 그때 다르긴 한데 2문제보단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해 주시기 조금 어렵다고 하셨는지 제가 확실하지가 않아서 한 번만 더 여쭤보고 네. 싶은 게 그 전형별로 필기 전형, 면접 전형 이게 가산돼서 계속 누적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앞전에 전형이 계속 합산이 돼가지고 면접에 들어오냐 아니면은 이게 제로 베이스로 그 면접만 보냐 이건데 그게 사실 이제 내부 평가 기준이다 보니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한 점을 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저기 뒤에 좀 더 먼저 한번. 안녕하세요. 저 그 자격증을 서류에서 점수에 이제 반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언어 자격증 같은 경우는 관련 뭐 예를 들면 일본어도 일본어 오픽이 있고 JLPT가 있고 JPT가 있을 텐데 그 관련 언어 자격증이기만 하면은 전부 기재가 가능한 걸까요? 네, 일단은 다 기재는 가능하고 입사 지원 당시에 다만 이 중에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우대를 해서 뭐 가산점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언어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그게 다르기 때문에 다만 그 자격증을 적는 거에 있어서 제한은 없기 때문에 일단 갖고 계신 게 있다면 부담 없이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2차 전공 필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어떤 뭔가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경영 전공이라고 하면 뭐 경영, 일반 경영, 회계학, 재무관리 보통 이렇게 시험을 많이 보잖아요. 그럼 그냥 그 시험 범위에 대해서는 뭔가 그 세 과목 정도로 좀 그 생각을 정도면 하면 다 될까요? 커버된다고. 네, 감사합니다. 저 혹시 그 전공 필기랑 논술 배점 비중도 내부 방침일까요? 그거는 방침이라기보다는 매년 조금씩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나요, 그러면? 아니에요. 전공 시험 비중이 더 높아요. 그럼 이제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이제 저희 주어진 시간은 다 된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저희 설명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